책을 갖다가 이게 동강이라는 잡지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애인에게 책을 권합시다요. 에딩턴의 공간, 시간, 인력을 갖다가 그러네요. 에딩턴한테. 이게 다 이렇게 있었구나. 우와, 다 했네. 근데 지금 원어로 설명해 원어로. 지금 이 책 아직도 우리나라 번역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읽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애인에게 중력 렌즈를 사용하는 그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사탕수수밭에 가셨잖아요. 그거는 하와이고 캘리포니아에서 벼농사가 된다는 게 알려집니다. 1910몇 년에. 그때 우리 벼농사 우리 잘 짓잖아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서 엄청난 대규모 쌀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의 백만장자가 나와요. 황진남의 아버지도 그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대대를 만든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배포가 장난들이 아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똑같이 1920년에 또 지구 반대편에 러시아에서는 저러고 있습니다. 1920년에 코민테른 대회거든요. 코민테른이 뭐냐면 국제공산당 대회. 그리고 이 그림은 구소련 시절에 국가 공식 우표로 선정이 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들 지금 빨간 빨개요. 깃발 한가운데 잘 보세요. 태극기가 있어요. 이게 야, 신기해. 여기 왜? 근데 이게 우표로 그러니까 저 화가 입장에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게 사진으로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오른쪽에 있어. 있어요. 저게 상해 임시정부가 파견했던 분들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미국에서 쌀농사하는 사람들하고 연통을 해서 비행대대도 만들고요. 러시아에 가서는 레닌한테 말해가지고 또 금괴를 받아요. 우리 독립운동에 필요하다고. 태극기 흔들던 저분들이 금괴를 박진수이나 분이 금을 받아내요. 지금 돈으로 한 1,300억 원? 배포들이 크신 거예요. 금을 받아냈는데 그 금값이 1,300억? 네. 물론 저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저 금을 갖다가 임시정부로 옮기다 보니까 임시정부 내부에서 좌우분열이 돼요. 친일파, 친러파 이런 게 친미파가 있듯이 네.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어느 쪽으로 우리가 노선을 정해야 될 고민이 있었겠죠.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있겠죠.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각파가 서겠다고 하겠죠. 그러다 결국은 서로 총질을 해요. 총질하면서 임시정부가 분열됩니다. 그게 고려 공산당 자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분열이 되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자유주의 참변까지 연결되죠. 볼셰비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독립군이 붕괴가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냐. 레닌한테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항의하러 간 사람이 이극노라는 분이세요. 한글학자. 언어 천재였기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결국은 합의가 잘 안 됐어요. 우리가 노선 갈등이 심해가지고. 황진남 역시도 모든 걸 걸고 상해 임시정부로 갔다가 실망을 해서 독일로 유학 갑니다.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이극노도 레닌한테 항의하러 갔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를린에 남아서 또 베를린 대학 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베를린에서 만나요. 근데 그 베를린 하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1919년에 베를린, 20년에 베를린,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만납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 좀 충격이.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소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21년 정도 되죠. 이때 이제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회생하려는 유태족이 성지에 대학을 설립한다. 미국에서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나라에 있는 유태족. 1921년이면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다가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는 없는데 대학을 세운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모금 활동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몰랐어요. 아인슈타인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기부하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아니 그게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주에 가서 무슨 조선대학 세운다면 세워줄 겁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대성 원리의 학설을 창도하고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편을 잡고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요. 그 다음에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옆에 나오는데 저 사람은 1차 대전 때 영국에다가 화약을 갖다가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와이스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연구소 와이스만 연구소죠. 이때 만들어진 이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나온. 지금까지 노벨상 14명 나왔고요. 아인슈타인이 뭐길래 상대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도 혹시 이광수가 말했잖아요. 과학. 근데 과학이라는 게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과학을 했는데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네. 독립을 할 수도 있겠네. 이게 말해주잖아요. 실제로 바이스만 때문에 영국이 벨포 선언을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지어주겠다는 약속한 게 벨포 선언인데요. 그게 이 바이스만하고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주목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22년 동아일보에는 주목해야 될 인물 트로츠키, 아인슈타인, 뭐 수는, 간디 이렇게 다 나오고. 간디가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봐요. 저는. 뭐요? 양복을. 간디는 그때 이제 영국에서 유학파였잖아요. 변호사였을걸요 아마? 근데 저 사진이 우리나라 신문에 실려 있네요. 네. 근데 이때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기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신문에 소개하는 게 22년 2월 달에 나옵니다. 세계의 3대 괴물. 상대성을 설명해요. 이제 공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경석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신익희랑 같이 항일운동 하셨던 분인데 동경공업대학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냥 동경공업대학 하면 아유 공대 아니야 하지만 노벨상을 2명이나 배출한 엄청난 곳입니다. 신지식이니까 상대성 이론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그렇죠.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경석이 누구냐면은 여류화가로 유명한 나혜석의 오빠입니다. 오른쪽에 나혜석이 당시에 그렸던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보면 벽수상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의 서촌이라고 경복궁 서쪽에 있어요. 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보시면 시인 이상도 살았고요. 이상범과 박노수, 노청명, 청경자, 뭐 이중섭.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모더니즘을 이끈 사람이 여기 다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큰 집이 윤덕영의 집이었습니다. 윤덕영이 어떤 사람이냐면 친일파의 거두. 그래서 순종효 왕후의 큰아버지인데 마지막 합병 조약 맺을 때 순종이 옥새를 안 내놓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후의 품에 숨겨놨었는데 억지로 큰아버지가 뺏어서 강제로 날인을 시켰던 인물이 저 윤덕영인데 그 때문에 큰 공을 받아서 서촌에 엄청난 별장을 지었어요. 있죠. 지금도 터가 있어요. 터만 있고 없어졌어요. 네. 근데 저기 서촌에 가시면 이완용 집터도 있습니다. 네. 나혜석은 이때 어떠한 복잡한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어쨌든 그 오빠는 상대성 이론을 소개한 분이다. 나혜석 화가가 나문희 선생님 알죠? 고모 할머니가 그 하여튼 집안입니다. 이렇게 집안입니다. 집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나경석 그분의 자손들은 되게 번창해서 지금 우리 곳곳에 주류 학계나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나도 하나 엮어봤다. 호박고구마, 그렇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알려지기 시작해요. 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우리 황진남 선생을 봐야 됩니다. 베를린에서 재백님, 황진남이 아인슈타인 누군가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셨어요, 이분은? 예, 직접? 만났어요. 처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사촌 여동생을 취리 대학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부터 해요. 그 사촌 여동생이 소위 말해서 함흥 출신의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있다가 버클리 대학 다니다가 베를린 상해 일주공부 갔다가 막 베를린. 갔으니 아인슈타인 모를 거 아니에요. 야, 이 불쌍한 양반아, 어떻게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모를 수 있냐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막 소개를 하고 자기가 베를린에서 만났던 이야기 이 기사를 왜 쓰게 됐느냐. 그렇죠. 22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21년에 버틀란트 러셀이 일본에 방문을 했다가 일본의 개화 지식인들이 부탁을 해요. 이제 올해 강연 성공했으니까 내년에 누구 하나 좀 불러야 되는데 누구 부르면 좋겠냐니까 아인슈타인이지. 어떻게 부르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21년 연락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아이고 가는데 오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 힘들잖아요. 특히 독일이 패전국이었어요. 일본은 승전국이었어요. 끌끌었죠. 근데 어쨌든 승낙을 하고 22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본으로 온다는 소식이 조선에 전해집니다.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일본에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갑니다. 조선 사람들이 초청하려고. 그러면 각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낼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누구인가? 그 베를린에서 온다니까 우리 베를린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전부 한번 쳐봐. 그 황진남이 베를린 가 있다는데? 야, 그러면 좀 송고해 주죠. 그렇게 보낸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에 다 있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카톡을 했겠어요. 무슨 그쵸. 오로지 정보와 글로벌하게. 이게 왜 이 사진이 유명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몇 달 전에 출발해요. 오는 와중에 배 위에서 아인슈타인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집니다. 일본은 난리가 난 거죠. 대박 났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선에 있는 지식인들 더 급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늦었죠. 도착하는 순간에는 이미 몸값이- 완전히 몸값이 이렇게 돼 있지. 몸값이 올라가지고 와. 입장권이 동나고 도대체 만나볼 엄두도 안 나고 그렇게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일본에 여기에 과학 열풍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겁나 싸게 모신 거지. 그것도 신문에 나와 있어요. 예. 조선 순사 월급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패전국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까짓거 부를 수 있겠는데? 근데 오던 길에 근데 노벨상을 만나지도 타버렸네.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금 서재필 아까 뭐 안창호 이런 분들 장난 아니시거든요. 분위기상 또 누가 가서 또 이제 뭘 배워 해야 들어가지고 돼. 네. 가지고 와야죠. 동경 유학생들이 22년에 그 아쉬움을 두라고 23년 여름에 딱 100년 전입니다. 전국에서 상대성 이론 순회 특강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최윤식 우리나라의 수학과를 처음 만드신 분이고 오. 그리고 김영식, 한익원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데 이때는
독립운동 쪽으로 하셨어요. 한익은 저분은 뭐냐면 경성의학전문대학 의사 공부를 하다가 3.1운동을 만났어요. 그 파고다 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선을 낭독하신 분입니다. 그걸로 건국훈장 받으신 분이에요. 3월 1일 날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은 파고다 공원에 없었어요. 태화관이라는 데 그렇죠. 모여서 있었잖아요. 있었죠. 정작 파고다 공원에서 이 뿌리고 선언한 사람은 한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안고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해야 되는데 테마를 뭘 정할까? 상대성 이론을 정한 거예요. 동경제국대학 수학과에 있던 최윤식을 데려와서 같이 전국 우리 한번 돌자. 지금 보면 1923년 여름이잖아요. 입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 덥겠다. 정장이잖아요. 중절 못 쓰고 코트까지 들고 운상까지 들고. 아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아까 지금 서재필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비행 대대를 만들고 그 러시아 공산당 운동하는 사람 앞에서 태극기 얹으시잖아요. 네. 네. 깡이 장난이 아니거든. 딱 보면 정장을 딱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1928년생이네. 네. 저 중절모를 벗는 적이 없어요. 외출할 때는 양복 딱 저렇게 입으세요. 근데 모던 보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이 7월 7일 날 부산에 도착하거든요. 네. 부산에 도착하는데 그냥 그때 머물면서 강연합니다가 아니고 조선 전역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착하는 당일 날 500명이 모여서 강연을 해요. 야, 500명이면 엄청난 많은데?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게 못 살죠. 뭐 상대선 적어요. 특강한다고 도착하는 그날 500명이 하고요. 그 다음 날 마산에 가서 700명이 합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에 가서 또 700명이 합니다. 계속 대전 쫙 대구 쫙 올라가. 요즘에도 진짜. 요즘 우리 강연 같은 거 하더라도 500명, 700명 보면 진짜 슈퍼스타예요. 이걸 한 달을 하십니다. 강연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난해하기로 유명한 상대성 원리 강연에도 학생은 끝끝내 필기를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상대성으로 이해하기 힘들 아, 거예요. 어렵죠. 3시간 동안을 계속한 최윤식 씨의 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공식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므로 수학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 대부분은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허정성만 보였다. 그러나 청중의 대부분을 점령한 학생들이 끝끝내 필기를 계속함은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히 마음을 진득게 하였다. 아. 못 알아듣는데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3시간 동안 필기를 하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이광수의 무정이 1917년이고 네. 이게 23년입니다. 6년 전 이광수. 과학 하고 부드러지졌다. 그러나 정작 과학을 말하는 걔도 과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네들을 믿는 이 시대도 불쌍하다가 6년 전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해요. 왜 우리 중에 한 명도 왜 과학을 아는 사람이 없냐고.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젊은 애들이 한여름에 양복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그 수백 명이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저희도 절박해요. 저희도 그래요? 절박합니다. 진짜 절박해서 이게 안 될 것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동경하구의 순행강연단 일은 예전과 같이 25일 정주에 도착하여 본사 정주지국장 방응모 씨 사이하에 성황중 강연을 마쳤는데 청중은 무려 500명에 달하였더라.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방응모라는 사람이 상대에서 이런 강연 사회 봤다는 게 되게 재밌죠. 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가 끝나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내요. 갑자기 금광 개발이 났습니다. 그리고 금광을 채굴을 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찾았구나. 찾았어요. 오. 그래서 우와. 조선일보로 인수해요. 그게 지금 조선일보 가문이에요. 네. 이 시대가 되게 파란만장한 시대인 거예요. 우와. 잠깐 보면 그때 금광 열풍이 조선에 불었어요. 자, 이 모던 보이를 봤으니까 모던 거울도 봐야죠. 아까 3인방만 네네네. 또 이여성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강연을 기획했던 분이 이여성이란 분의 부인의 귀국 독주의 모습입니다. 그때 20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완전 세련됐는데요. 네, 엄청 100년 세련됐어요. 전이잖아요. 임신한 상태였던가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100년 전을 개량 한복 입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혹시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네네네. 네. 거기랑 똑같지 않아요? 그때 시대를 갖다가 아르데코 시대라고 합니다. 아르누보 시대가 있었고 19세기 말에 네. 아르데코 시대는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전까지 아르누보 시절에는 여자들이 치마 풍성 그렇죠, 아, 네. 모자도 큰 챙이잖아요. 맞아요. 아르데코 시절 되면 기술 문명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오고 이럴 시대잖아요. 모자가 착 줄어들고요. 치마가 핏이 저렇게 바뀝니다. 신문에 저렇게 다 남아있어요. 저분들의 복장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니라 윤치호가 그 와중에도 엑스레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수는 뭐냐면 알아보고 이래서 잘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됐겠죠. 하나씩.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 근대사를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배우지? 그러니까 이걸 저것저것 빼버리니까 이승만의 어떤 이야기를 빼고 윤치호의 어떤 이야기를 빼고 춘원 이광수의 어떤
했던 이야기 이렇게 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고고한 선비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또 황진남이 또 나오는데 독일에 아까 아인슈타인이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들 황진남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황진남이 진짜 절박한 편지를 했어요. 1920년대 독일 사진 보면 돈을 땔감으로 쓰는 거 보셨어요? 그쵸 봤어요. 돈을 환전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호소를 하니 신한민보에다 하니까 신한보에 광고가 나요. 먹지 못해 죽어가는 60명 구제하세요. 네, 저어머니인데 저 시어머니 뭐냐? 저어머니. 진짜 저때 철자법이 안 나왔을 때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미주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 미주 교포들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어려운 나중에 비행 대대도 만들어 아니 미국에 있는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글로벌하면 지금 조선이 망했어. 하와이에 이민 갔어. 캘리포니아에 성공했어. 근데 독일에 유학 가는 애들이 어렵대. 돈 보내야지 그러면. 그렇죠. 지금 아니다.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냈는데 그걸 감사하다고 수신자가 이극노라고 돼 있어요. 아까 아까 그 레닌한테 항의하러 갔다. 그렇죠. 그랬다가 근데 이극노만 있잖아요. 왜냐면 황진남은 견디다 못해. 프랑스로 또 유학 갔거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 소르본노에 가 소르본노. 아니 무슨 전 세계야. 이극노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전공은 경제학인데요. 조선어 강좌를 자기가 열어요. 잘 보세요. 아까 서재필부터 이 사람들이 왜 한글의 과학을 강조했는지. 그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된 거예요. 베를린에서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그냥 조선으로 온 게 아니고 뉴욕에 먼저 가요. 뉴욕에서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갑니다. 하와이까지 들어가지 한 달 동안 한글 강연을 해요. 그리고 이극노가 귀국을 하죠. 그 장면이 말모이의 첫 장면입니다. 윤계상 외국 유학 갔다 오는 지식인. 그게 이극노 선생님. 강연했던 장면이 이제 신문에 다 남아요. 한글이 다른 나라 언어랑 가장 큰 차이지만 실러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가 보면 브런치 이러면 브런치의 음절 단위가 나누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게 실러벌이라고 하는데 그 맨날 그 이제 구분하는 연습하잖아요. 네. 우리는 초, 중, 종성이 실러벌이에요. 완벽하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죠. 그것들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와서 조선어학회에서 저기 보면 점원이 보면 초중종 종성이 없을 때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춘원 이강수의 상대성 이론 논문입니다. 네. 시공간에 대해 설명해요. 뉴턴의 물리학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 분리돼 있잖아요. 네. 시공간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하잖아요. 와, 춘원 근데 이강수. 이거 어떻게 설명했을까? 읽어보시면 네, 굉장히 쉽게 설명해요. 근데 읽어보고 싶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춘원 이강수 저 하시면 한글로 나옵니다. 다른 문인이 일본의 잡지책을 그대로 번역했거든요. 일본의 잡지책을 번역하면 말이 이상해요. 근데 춘원 이강수가 서두에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조선 민중이 알기 쉽게 내가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 봐도 나무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럼 춘원 이강수만 그랬냐? 이게 보면 에딩톤? 에딩턴이 누구냐면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1905년에 나왔잖아요. 그게 중력 렌즈, 공간이 휜다를 알려면 빛도 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태양 뒤에 숨어있는 빛이 보이는 게 일식 때 딱 보여요. 그게 1919년에 에딩턴이 관측합니다. 근데 지금 1930년에 에딩턴의 책을 갖다가 이게 동강이라는 잡지에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애인에게 책을 권합시다요. 에딩턴의 공간, 시간, 인력을 갖다가 그러네요. 에딩턴한테 이게 다 이렇게 있었구나. 우와, 다 했네. 근데 지금 원어로 설명해 원어로. 지금 이 책 아직도 우리나라 번역 안 됐습니다. 이거를 읽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애인에게 중력 렌즈 설명하는 그는. 조선 사람은 과학을 갖다가 등한시하니 그 패를 교정하자는 것과 무엇보다도 시대에 낙오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는 철학은 칸트,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도 해야 되고, 사회과학으로는 디르켐의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그 영어로 저게 사회분업론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불어 원어로 돼 있잖아요. 뒷페이지에 보면 니체,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에스페란토 나오고 이럽니다. 저분은 어떤 애인을 원하신 걸까요? 사랑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때 경성에 다방 카페에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할 거야. 야, 너 디르켐 알아? 아,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찾아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 이야기도 하고요. 태양광 발전 이야기하고 원자력 발전이 없을 텐데? 원자력 발전의 초기 개념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원자탄도 나와야 했대. 그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지 않으면 불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우리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였다는 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요. 이제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찾아볼 생각을 못하는 게 아예 모르면은 찾아볼 생각조차 심지어 못하는 그 거죠. 잡지에 풍력 발전을 하는데 네. 풍력 발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로 저장한 다음에 합성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그 수소를 갖다가 헬륨으로 만들면 핵융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그 뒤이야기는 주요안에 시가 나오고 막 이래요. 앉아가지고 다방에 커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림 한번 보면서 요새 뭐 상대성은 좀 뜬다는데 최신적으로는 좀 봤나? 와. 와.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시죠. 최규남 선생님. 이것도 모르시죠? 근데 네. 되게 최근까지 사셨네요. 1992년도면. 가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 한국 물리학회를 만드신 분. 아. 근데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날리며 나왔던 국력은 과학력, 그 칼럼 쓰신 분. 그 전쟁통에 전쟁통에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 네? 야구 스타였어요. 연희 야구의 거성 최군. 지금 연희가 연세대죠. 연세대 야구부가 첫 번째 우승했는데 결정적 공훈이 저 투수. 그리고 밑에 깨알같이 나와요. 축구도 우승으로 이끌었다. 축구는 골키퍼. 윤치호 아들하고 친구여서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그 윤치호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겠죠. 네네네. 야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연희 전문을 해서 계속 야구한 거예요. 이런 야구 선수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는데 물리학으로 유학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부탁을 해요. 미국 가도 대학 스포츠 기사 좀 보내달라고. 알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가요. 대학 스포츠 안 해. 물리학에 빠져 사는 거죠. 최초의 물리학 박사를 받으시는데 조선일보는 꼭 봤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저 사진을 본 거예요. 유학 간 다음에 박사학위 받을 때쯤 돼서 이제 한국 들어가야 되잖아. 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학 졸업생 소식이 저렇게 실린 거예요. 저분의 복장도 보세요, 지금. 밍크 눌렀어. 근데 저 졸업하고 이화여전 교수가 되거든요. 최선엽이란 분인데 저분한테 갑자기 항공우편이 도착해요. 나는 오하이오 주립대 물리학 PhD 과정을 밟고 있는 최규남이란 사람인데 당신의 사진을 갖다가 신문에서 오하이오에서 봤다. 나 당신 마음에 든다. 우리 사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자기가 뭐 잘 사는 부자거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깡촌에 살아. 박사학위 받으면 아무래도 연희 전문 교수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옆 학교잖아? 내 찾아갈 테니 기다리시오. 이렇게. 이 편지를 받은 최선엽 저 20몇 살의 저분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 했는데 다음 해가 됐어요. 웬 남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만나서 또 데이트를 해요. 원산에 가고 수영하러 둘이. 야, 멋있다. 골프장에 둘이 앉아가지고 달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요. 그렇게. 저 최서점의 오빠가 최동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십니다. 반일 감정이 되게 세셔가지고 네.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돈도 많지만은 일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아예 한거의 표시로 그냥 칩거하고 살아요. 아무 일도 안 농사만 짓고 살아요. 농사 짓는 모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화초를 사랑하시는 오빠. 저 당시에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수. 우리 그 시대가 되게 우울하고 네. 뭐가 잘 알려지지 않고 막 힘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되게 저 사람들이 안 힘들 수가 없겠죠. 어떤 희망으로. 그게 이제 과학이었고 예술이었고. 와. 그다음 제가 세 번째 키워드를 하는 게 체육. 또 모든 글이 나옵니다. 빙상스타. 국제대회에 빙상스타가 손인실이라는 분이 나오시고 그 오빠였던 손은태 남매거든요. 이게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안창호랑 그 황진남의 상해 임시정부 사진에 보면 상해 임시의정원 의장 손정도 목사의 네. 아들과 딸입니다. 재밌어. 손정도 목사가 그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김일성이 부모가 죽고 나서 손정도 목사한테 몸을 의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자랍니다. 손인실 여사는 남편도 빙상 스타였어요. 그래서 문병기란 빙상 스타랑 결혼하거든요. 네네. 그분은 또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 정형외과를 만드십니다. 이 손정도 목사의 큰아들 손원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해군을 만드십니다. 그쵸. 그 다음이 손원태예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여동생이 손인실이에요. 이 세 사람이 김일성과 같이 자라요. 근데 이제 6.25가 벌어졌을 때 네. 손원일은 우리나라의 해군을 만들어서 김일성과 맞서 싸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 상륙을 끝까지 저지했던 사람이 손원일. 그래서 손원일 함장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인 손은태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의사가 됐잖아요. 네. 의사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 김일성이 찾아내가지고 어릴 때 친구니까 찾아내서 북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손인실도 이민 갔는데 손인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남매가 아니라도 입장이 다른 거죠. 손은일 제독은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네. 손은태는 평양 애국열사령에 묻혀 있고 손인실 여사는 미국에 묻혀 있습니다. 와, 남매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가 분열했듯이 이런 것도 보이죠. 20, 30년 젊은이들은 되게 호기롭게 세계를 제패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20, 30년대 이제 과학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요. 그때 과학데이라는 걸 해요. 과학데이라는 게 1934년 4월 19일 날 1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광수 자꾸 이야기하지만 네. 생물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찰스 다윈의 기일이 4월 19일입니다. 그 기일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 열망자들이 과학 데이를 하자라고. 근데 모였는데 보시죠. 이 보면 전부 다 자동차를 모아놨잖아요. 자동차가 뭘까요? 신문명의 상징입니다. 아, 그렇죠. 이때가 1934년, 35년이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이 나올 때예요. 오. 그 멋진 신세계의 줄거리는 헨리 포드가 주인공입니다. 자동차가 신문명입니다. 모여가지고 홍남파가 과학의 노래를 작곡하고 군악대가 연주하고 천체투영관 상영을 100년 전에 그리고 구호를 외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구호가 너무 도발적이야. 한 개의 시험관이 세상을 뒤집는다. 그게 수만 장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한 목록표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과학데이를 했던 거를 기념을 해서 지금 4월 20일이 과학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를 기점으로 이제 과학의 날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과학동화는 동아일보에서 하지만 네네. 그때 과학조선은 조선일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명학회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제일 밑에 발명학회 출판사 편집이 돼 있어요. 경성제국대학이 네. 이공계 교육을 한 게 1940년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전문 학교밖에 안 했어요. 첫 번째가 경성공업전문대학입니다. 그 1회 졸업생인 김영관이란 분이 발명학회를 만들어요. 발명학회를 만든 이유가 딱 하나예요. 1917년에 일본의 이화학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줄여서 리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일본도 서구가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서구에서 자기들이 표방했던 게 일본은 독일을 따라했거든요. 네. 독일의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의 막스 플랑크 막스 연구소. 프랑크 연구소가 되죠. 그거를 보고 궁극주의 핵심이 저 과학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이화학 연구소를 만듭니다. 근데 약간은 달랐어요. 이화학 연구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요. 기업을 만들면 그 수입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걸로 연구비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성과가 나면 다시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화학 연구소는 1930년 되면 일본의 10대 재벌이 됩니다. 그러니 연구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원천 연구를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구의 성과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면 좋으니까 발명학회를 만든 거예요. 와. 이 발명학회가 만들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특허가 5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화학연구소를 흉내내자는 거예요. 그 이화학연구소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리코라는 데가 남아있거든요. 신도리코의 리코. 리켄 옵티칼의 준말입니다. 그 2차 대전이 끝난 그렇게 다음에 된다고? 재벌 해체가 되면서 이화학연구소는 해체돼가지고 연구소만 남았는데 일본의 첫 번째 물리학상이 그 유카와 히데키, 두 번째가 토모나가 시니치로, 또 리켄 출신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화학연구소의 규모가 있습니다. 삼성쯤 되는데 머리 좋다. 그래서 발명학회를 만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에딩턴이 일식 관측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알고, 퀴리 부인이 자전거 탈 때 바로 알고, 엑스레이가 나올 때 바로 알듯이 우리 조상들도 거의 동시대. 일본에도 저런 거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그래 발명학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무리수를 둬. 창간호 특집에 보면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일제시대인데 갑자기 이순신 이야기부터 하면 어떡해. 비격진천내 이야기 나오고요. 네, 비격진천의 가운데 그 있죠. 화차 이야기 나오고. 네. 와. 그러니 당연히 다 일제 탄압받아서 다 해체돼요. 과학대회 행사도 중지되고. 아니, 중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구속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명학회 이사장 하셨던 그 김용관은 엔지니어였고 이인이라는 변호사를 끌어들이고요. 그분이 또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또 최초의 변리사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최규남이 연애만 했나? 최규남도 여기서 따까리를 했죠. 발명학회에서. 아. 자기도 뭘 해야 되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기사가 재밌습니다. 최근 20년 물리학 발전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전 세계 과학의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와, 센세이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언간의 고전 물리학으로 귀결됩니다. 야, 상대성 이론이 고전 물리학이래. 아하. 한물 같다는 우와, 거예요. 우리나라의 폐기 봐봐. 상대성 이론을 고전 물리로 만들어버리는 네, 폐기. 그다음 지금 중요한 사람은 지금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더 브로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디렉, 플랑크. 여기서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어로 퀀텀 티어리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에다 한유라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의 기본 단위. 그런 거 신문에 써요.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밀리칸의 실험, 체드 위기 어떻게 중성자를 발견해요. 미스터 선샤인 2는 과학으로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하냐. 아, 지금 학물간 상대성 이론 지금 고전역학 야, 쪽팔리게 지금 그러면 되냐. 자, 서재필 또 나옵니다. 서재필 그렇게 독립운동도 하셨잖아요. 아까 보면 필라델피아 사람 모았잖아요. 파산합니다. 어? 1924년에 파산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때 파산할 때 60세야. 근데 62세 의대에서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62세.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64세 대학원에 의대 대학원 들어가요.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이 없으니까. 우와. 그리고 논문 쓰신 거예요, 이거. 조선에 전염병이 많으니까 기생충 역학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척추나 이런 데 문제가 많으니까 척추 하셨고, 호르몬 이런 거 하셨고, 의학 논문 그냥 집에서 쓴 게 아니고 피어 리뷰 저널에 저렇게. 저때 나이가 64년생이잖아요.
64년생 하니까 되게 1964년생 같죠? 1864년생이 1830년에서 쓰려면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된 거죠. 우리는 많이 부족해. 많이 그죠? 부족- 그럼 부족하죠. 거의 뭐 저는 뇌가 없는 수준인데요. 진짜. 저는 궁금한 왜 저랬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20살에 전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독립협회 됐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싶었다. 이때 보면 같이 동업했던 분이 누구냐면 유일한 박사라고. 유한양행. 예. 그래서 이제 동업하다가 서재필은 파산하고 의학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교육하겠습니다. 가요. 근데 그 이제 교육하니까 아까 뮤리엘 보치 둘째 딸. 네네네네. 둘째 딸이 조각을 했거든요. 아니 선생님 교육하시니까 선생님 이름으로 멋진 조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게 유일한의 유가 버들유자거든요. 네. 버드나무 조각을 해줘요. 그게 지금 유한양의 마크입니다. 아, 진짜? 그거는 서재필이 둘째 딸이 해준 거라고 유한양의 홈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쩌는 분들은 그냥 다 얽혀 있구나. 네. 와, 근데 왜 이렇게 안 배우지? 일단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되게 재밌게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